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일본이 수상합니다. 일본이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외무성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격 삭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어제 노골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의 초강경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겠다고 해서 호남신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 밖, 미국, 일본 그리고 중동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엇갈리는 그리고 파괴력이 강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봐야 할 이슈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중동 갔습니다. 네. 가서 아버지 생각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방식을 해보려고 하는 것 적절합니까? 아니, 적절부적절 떠나서 우리 경제적 이익이 되면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다만 이제 70년대 눈부신 성취의 역사, 그 예. 성공의 방정식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중동에서 뭐 스마트 원전을 수출하고 우리 또 경제인단 사절단을 가지고 가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70년대 미지의 땅 중동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줬듯이 예. 지금도 향후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라졌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가 폄하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성공의 방정식이 오늘날 그대로 유효하다. 이건 좀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예. 서 변호사님, 이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영웅이었다. 위대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되겠죠. 일ong 우리가 본원적 자본이 없던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마치 영국 같으면 그 엘리자베스 1세 시절과 비슷했어요. 예. 그때 그 필리핀 세가 그 집권한 스페인에 비해서 영국은 아주 후진 국가였거든요.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게 그 차관을 요구했을 때 마르코스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컨대 소양강 댐을 만들 때 저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고민을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사직댐을 만들자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신뢰를 하게 되죠. 두 분이 궁합이 잘 맞았네요. 그 전에 예. 이미 정주영 회장은 저 거북선 나오고 예. 저 거북선 가지고 가가지고 예. 배 만들겠다고 돈 빌려고. 이런 그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 국가에 대한 어떤 광급공사는 신뢰를 지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 그 이제 현대건설이 그 정부의 그 신뢰를 받고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죠. 예. 성수대를 만들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도 그걸 완공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이어져서 전두환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봐도 무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박정희, 정주영 두 분이 어떤 얘기들을 과거에 위기 때 중동에서 했는지 저희가 그때 대화 내용이 기록은 있는데 음성은 없어서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 관리들을 보내 알아보라고 했더니 너무 덥고 물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러가 남아도는 중동에서 우리에게 건설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소. 제가 오늘 당장 중동으로 떠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우분을 써서 재구성을 했는데 뭐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문민정부 들어와서 임기가 5년짜리 대통령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박 대통령과 경쟁을 하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을 하려고 예, 했다? 그게 문민정부의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 마음속으로는 다 똑같이 박정희처럼 나도 업직을 쌓고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다르겠죠. 따님이니까. 예. 따님이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고 싶고 다시 아버지 시대처럼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그 여군주 같은 예.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데 그랬은지 저는 무역의 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무역 5강에 예. 들어가겠다. 그 목표를 자기 임기 뒤인 202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2조 달러, 그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2조 달러 시대가 그렇죠.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정도의 자기 임기 뒤의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역시 국가의 어떤 큰 예. 업적을 남기는 예. 그런 욕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제조업 시대는 아니고 제조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을 수출을 하고 근데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 같은 거 예, 수출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수출을 해야 되고 뭐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예. 또 문화 콘텐츠도 강조를 했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중동에 가서 이제 당장 그 14개 MOU를 사우디와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소형 그 원전 시스템입니다. 아, 그때랑은 과거 예. 건설하고는 다른 얘기. 예, 그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소형 원자력 그 발전소는 1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도 예. 지금 우리보다 한 5년 뒤처져 있다고 그 하는데 성과 낸 얘기는 조금 예. 이따가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정종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재구성해 보고 들어보고 몇 가지 그 당시에 방식이 지금도 통할지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골재 조달이 쉽습니다. 50도나 되는 더위는 괜찮겠소.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비서실장,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대건설에 지원해 주시오. 저희가 이 내용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식 하면 된다 밀어붙이자 이 방식이 지금도 통합니까? 지금도 통해야 하고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도 일을 하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되겠어? 가능하겠어? 못할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누군가는 해낼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절반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게 직원분들이 회의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해요. 너희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그래?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저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긍정의 힘이 뭐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지 비판이라든가 비관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아무것도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정신이야. 뭐 저런 정신 좋죠. 뭐 안 예. 되면 되게 해라. 해병대 정신도 있고 뭐 저 당시 이제 정종 회장이 거인이었던 건 분명한데 두 가지 전제 뭐 중동에 달러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달러 벌러 가야겠다. 근데 더운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비서실장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지원해라. 저 당시에 주식회사 코리아의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삼성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이죠. 총력전이고 뭐 현대나 뭐 코리아나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경제 성장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런 정신들은 가져야 되는 거죠. 기업가 정신, 예. 불굴의 도전 정신은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예.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다. 그런다고 기업이 이익이 안 남는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저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상전백회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다. 예. 생각과 정신은 우리가 배우되 예. 비즈니스 방식은 전혀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를 상징하는 영상 하나만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들이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설지에서 4배를 만들 테니까 차라 이런 얘기죠. 정주영 회장의 중앙대 특강 장면인데 과거에는 저 방식 통했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은 조선업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저기 조선업이라는 게 저 당시에 우리가 산업이 없었으니까 노동집약적으로 저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조선업 보니까 뭐 아파트 짓는 거나 배 짓는 거나 똑같아. 딱딱딱딱 붙여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부가 가치 배, 요트라든지 유람선은 못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이미 중국에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조선업이 우리나라 세계 1위 아닙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정세를 정확히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 주체들이 저런 정도의 개발 연대의 거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들을 개성하는 것은 당연히 옳죠. 당연히 옳지만 뭐 우리가 향수로서 보면 되겠지. 저걸 그대로 카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카피할 이유는 없다. 조선 사업 같은 것도 이제 고부가 같이 그 품종으로 바뀌겠죠. 수주가 바뀌고.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근데 건설 산업이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근데 현대 건설이라든지 대림 산업이라든지 동아 건설이 다 진출했을 때는 그때는 그 우리나라의 세칭 인류대학교 상대나 공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에 가서 거의 3년에서 6년씩 근무하는 것을 당연히 얘기고 그 필수 코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기업에서 당신이 입사를 하면 이 사우디에 가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취업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 방식의 어떤 이제 경제 성장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우디 근데 건설 입찰 과정을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거든요. 그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건설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우리가 수주를 해서 적자 보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 수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은행이 돈을 대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원전 지어주고 돈을 몇십 년이 걸쳐서 나누어 받는 건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8년까지는 예비 타당성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을 2기를 지어주는 걸로 10만 킬로와트짜리 짓는 걸로 했는데 역시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력회사에 30억 불짜리도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세일제 외교에 너무 매달리면서 이 성과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됩니다. 건설만 놓고 보더라도 저 당시 이제 소위 노동집약적 건설이죠. 우리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거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저 현대건설이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정몽근이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갔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 분석은 현대건설 가치보다 자회사로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훨씬 미래 가치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건설이 이제 노동력을 투하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감리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롯데 잠실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계속 안전성 문제가 소위 미국계 세계 탑 수준의 감리 회사를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건설의 부가가치는 과거 70대 방식의 노동력을 투하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수교를 만든다든지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든지 거기 투입되는 기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뚫더라도 우리 하이테크 어떤 전자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가 훨씬 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우리가 노동력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굴의 정신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나갔다. 근데요, 7, 80년대를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서 보면 집안에 한두 분 정도나 마을에 한두 분 정도는 사우디에 파견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벌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도 거기 파견돼서 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대요, 사우디에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나라 사람들도 동양인을 잘 못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얼굴 까만 근로자가
밤에도 똑같은 사람이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실성 하나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반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이만큼 도약을 했는데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신뢰성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석 교수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셨는데 세일즈 외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MB 대통령 때처럼 겉은 화려하고 내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저쪽 대통령하고 친하면 네. 뭐 뭘 이렇게 좀 밀어줍니까? 다 일단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최고 지도자 사이에 이제 신뢰가 돈독해진 상태에서 예. 국책 사업들 수주를 한다면 뭐 일단은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분 다 똑같이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70년대 중동에 근로자를 보내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애화를 벌어들였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데자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 그 70년대 우리가 중동 근로자들 보냈던 것처럼 요즘 인력 송출 많이 해요. 지금 해외에 한 9만 명 가까이를 송출해서 달러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대부분 통치 작업으로 들어가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그건 북한식이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우리가 우월력을 갖고 있는 분야. 예컨대 ICT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보건 의료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좀 하이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이 낫고요. 특히 이제 MB 때 했던 이른바 자원외교 했던 것은 겉은 번질했지만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조사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 예. 그래서 말씀하시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소형 원자로도 얘기하시고 ICT 얘기하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통령 따라가가지고 무려 1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과거 때처럼 자원외교 논란처럼 허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잘 된 겁니까? 그건 진행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사이에 그런 양해각서를 챙겼다는 것은 공식적인 계약이 설정된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시작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에 들어가면 돈을 얼마 내고 얼마 받고 공사 기간은 언제이고 공사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문제, 기술 양도에 관한 문제, 부품의 인도에 관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해 주는데 만약에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공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해서 계약이 갱신되고 바뀌고 수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가서 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주무부처라든지 주무 예. 관료들이 계속 백업을 해서 그렇군요. 뒷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라든지 MOU 이전당의 일종의 분위기 조성인 거죠. 그럼요. 비즈니스는 결국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붐업하는데 정치적 효과는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저게 당장 우리한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뭐 먼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시절에 했던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는데 네.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 박평론가가 이 고부가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예. 고부가 가치를 수출할 수 있는 예컨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 컨텐츠를 예.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서 R&D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 아까 그 이 롯데 빌딩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고층 빌딩이요. 이 설계와 감리는 거의 다 외국에서 합니다. 예. 그거야말로 고부가 가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내가 특정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설계 회사는 외국에서 보통 그 우리에게 알려진 설계 회사의 한 5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어떻습니까? 애플이 말이죠. 애플이 미국의 법인세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플의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12%에 불과해요. 전부 다 R&D라든가 인력 고용으로 해서 다 감면을 해줍니다. 예.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에 내는 세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자료를 딱 들이대 보여야만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R&D로 비과세 감면하는 걸 전부 다 감춰버리지 않습니까? R&D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은 저렇게 화려한 것도 좋지만 예. 실제 정부 정책을 기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부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하라. 기술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가령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갤럭시 6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드디어 정말 제대로 된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집약시키려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예. 수많은 박사들이 밤을 새워서 예.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지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중동 다녀오셔서 어떤 정책,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예, 일본 외무성 보셨죠, 내용을? 예, 맞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 저 내용입니다. 저기 홈페이지는 저 내용인데 저게 일본, 한국- 미국과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시장경제의 등등등. 가치를 공유하는 기본 가치. 중요한 예. 이웃 나라. 근데 예.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그걸 빼버렸습니다. 이게 예. 실제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미일까지는 뭐 조금 뒤에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데서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외무부 당국의 논리가 또는 정책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우리 쪽에서 일본 외무성에 문의한 결과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그 내용만 딱 뺐기 때문에 예. 저는 일본이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좀 뿔이 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게 잘 여기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지국장 그 얘기,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인들이 얘기를 네, 하고. 산케이 신문이 뭐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우리 사법부가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지 않고 사법부의 그 믿음이 가지 않고 자유나 인권의 문제나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저는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일본도 화가 났는데 저희도 화가 나네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고 외교 국제관계에서 뭐 화가 난다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뭐 아마추어 같은 얘기고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예. 동북아 정세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원천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한미관계 이상 없나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라는 것을 뺐다라는 얘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동맹에서 미국과 일이 하나의 축이 되고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 하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하나의 예. 라인업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저께 논란이 됐던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든다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위안부는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먼저 한번 보시죠. 한국과 중국은 그 전에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입니까? 서열 3위죠. 서열 3위. 네. 미국 외교정책을 지금 결정하는 서열 3위의 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티격태격. 이 티격태격이라는 건 애들 장난치듯이 예. 누가 옳은지 저런지. 그리고 또 이른바죠. so ca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른바 이른바. 위안부 문제라는 거죠. 이른바 위안부라는 것은 예.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를 끔찍하다라는 범죄라고 했던 얘기랑 배치되는 표현이 다른 거죠. 예, 온도가 별 것 아닌 것처럼. 예. 오바마가 얘기를 한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방한에서 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무렵에는 이 미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조금의 간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바마가 이 발언을 했을 때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해설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고 지금은 완전히 또 정반대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외교 안보를 다들 잘했다고 하는데 예. 나는 이게 외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하다. 예,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균형자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중국과 정부, 미국을 놓고 네. 균형자가 되겠다 이래서 그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그 라이스 회고록을 보면 정말 끔찍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예. 끔찍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예. 또 똑같은 균형자 운운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한국이 중국 편에 너무 넘어가는 것 아니냐, 편중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미국이 계속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 근데 일본은 말이죠.
이 아베 신조라는 내가 참 이게 이웃 나라의 총리니까 경칭은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예. 이분은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당선돼서 그 무렵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자마자 이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731이라 그런 숫자가 지켜가 있는 전투기에 올라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미소를 보이거든요. 자기는 우연일치라고 나중에 변명을 했는데 그건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사 뭐 방문하는 거 이런 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예. 아베 신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계속해서 높이간 사람입니다. 이 아베 신조로서는 가령 우리가 산케이 사태 같은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죠.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교묘하게 밀착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 소위 말해서 환태평양 이 경제 협약 때문에 TPP 때문에 일본과 가까워져야 될 판이고 그렇죠. 군사 그리고 맡기고. 예, 군사 부분을 일본에 계속 맡기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오바마 정부 2기 들어와서는 아주 노골라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체가 돼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해야만 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럴 또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약간 일부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열 3위라는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기 쉽다. 자, 저 세 대목인데 예. 저거를 동의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는 것이죠. 아니, 이제 한번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요 표현은 정확히 좀 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예. 그걸 꼭 붙여야만 돼요.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적을 어찌됐든 비판한다. 프랑스나 영국 총리나 고위직 사람이 나치를 비난하면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과거의 적을 비난해서 값싼 박수가 그러니까 일리가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신 게 100% 맞다는 얘기죠. 저 셔먼 차관의 발언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경모독 아닙니까? 이런 아니 얘기가.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네. 조금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표현이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것을 해서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쉽다, 아주 쉽다. 이 얘기를 만약 일본을 겨냥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본을 겨냥해서 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이 발언이 뭐 고도의 정치학적 수준에서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 그냥 학자가 얘기한 게 셔먼 차관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에서 내치에 실패하고 순방을 갔다 오면 뭐 지지도가 올랐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과연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셔먼이 던지고 있다. 자, 봅시다. 취임하고 제일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었습니다. 주중대사 누구였죠? 권영세였습니다. 지금 주미대사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납니다. 차관급이 가 있습니다. 어... 안호영 차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지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경고가 있어 왔고 예.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문제 있죠. 근데 일본 자국 내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경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현실입니다.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 저는요,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통 처음 내놓는 의견이 소신이 있죠. 근데 그 의견을 소신 있게 내놓은 다음에 외압이라든가 실리에 의해서 변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외압인가 실리를 따져서 던지는 그 화두를 나중에 본인이 소신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바뀌어가는 순서를 봤을 때 값싼 박수를 얻기 쉽다. 결론적으로 뭐 너희나 다 잘한 거 없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이 얘기 연결되는 예. 그렇다라고 본인이 말한 것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이 저렇게 수르륵 내놓는다 그러면 본인도 어떤 실리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명분 없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흔들리는 사실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그 셔먼 차관이 말했던 저 내용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셔먼 차관이 저 이야기를 한 장소가 한해기 산하연구소의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의 고위직,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되면
공개적인 세미나의 키노 스피치라면 굉장히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즉석에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된 내용들 가져가고 내가 무슨 발언과 무슨 정책 기조를 설명할 것인지를 그 주무부처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는 겁니다. 되게 그 익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원만 장관이 저희하겠다는 것은 갑자기 돌출발했다는 이야기는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예.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막 언론에서도 반응을 하고 국민들이 좀 싫은 소리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해명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말 한마디 않고 있어요. 본인 해명 안 하고. 치고 예. 빠지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도 극우 인사들 망언을 하면 막 우리가 흥분을 하면 그 극우 인사가 나와서 무슨 해명을 하든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크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튼실하게 유지했느냐는 점을 반성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각도를 바꿔서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고 있는 것도 미국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이른바 오바마 2기 들어서 이른바 리턴 투 아시아,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면서 중국의 부상을 이렇게 견제하는 정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을 확실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확실히 지금 끌어들여 와가지고 군사협력도 되고 MD 체계도 편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드도 배치가 돼 있고 이미 군사비도 상당 부분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한국은 계속 일본하고 군사 문제 협력도 어렵고 그렇다고 역사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민의 정서나 한일 관계의 과거의 역사 청산이나 이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의 국무 입장에서 동북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짜증이 나 있는 것을 지금 정책 기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조금 반성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 얘기를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이 지금 과거사 문제가 엄중한 현안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 그런 기본 입장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결례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대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한 미국 대사 미국 국무부의 과장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일본을 대하는 일본의 최소한 장관급을 내보냅니다. 예. 최소한 장관급을 보내서 일본을 예우를 하면서 한국에는 과장급을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희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예. 시어머니 발언은요.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결례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3.1절에서 그 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독이다. 알겠습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파장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눠서 보시죠. 천정배 전 의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쯤 탈당할 것 같습니다. 네. 탈당하면 호남신당이 생깁니까? 호남신당은 뭐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데 지역을 빼면 뭐 설명이 잘 안 되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역 주의가 옳다는 게 아니고 예. 뭐 서쪽 세력은 동쪽을 디바이드를 하면서 집권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쪽 세력은 서쪽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호남이 지금 리더십 부재 아닙니까? 예. 부재 이후에 뭐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래 어떤 뭐 조영은 박사 쓴 거 보니까 PK는 지도자가 넘치는데 예. TK하고 호남은 뭐 지도자가 없다. 충청도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 야당 전당대회도 이제 호남과 친노가 격돌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참여정부 일에 열리는 우리당 뭐 해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남이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 결집을 통해서 캐스팅 보드를 지르는 기류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촉매가 뭐냐의 문제인데 예. 물론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만 천정배 의원이 두 가지 하나는 당선 가능성을 봤을 것이고 하나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 예. 호남신당은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열려진 가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가능성이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뭐 이렇다면 좀 마음이 상했을 게 사실은 지난번 선거인가요? 권은희 의원, 의원이 권은희 공천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을 공천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천정배 의원 탈당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인상이 한국 정치가 정말 염치 없는 정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수뇌부에게 집에서 그런 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삼김 시대라든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정치판이라는 게 여든 야든 염치는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창피한 짓을 하더라도 염치가 없어가지고 염치 없는 사람 누군데요, 지금?
다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염치가 예전에는 한두 명이 없었기 때문에 염치 없는 짓을 하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쪽팔려 했는데, 아니, 창피했는데, 이 집은 너나 나나 다 염치 없으니까 염치 없는 판이 지금 정상화되는 거예요.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게 염치가 없습니까? 염치 없는 거죠. 왜요? 하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세상에 열린우당을 만들었고 당회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친노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 봉천 안 준다고 예. 봉천 안 준다고 친노 욕하고 나가면 이게 뭐로 설명합니까?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는 굳이 거예요. 변명을 하자면 광주에 최근에 오랫동안 내려가 계시지 아, 않습니까? 저도 전주에 가서 내려가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지금 어차피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에는 우리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깨어질 것이고 예. 또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깨어질 것인데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념과 정책으로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념과 정책으로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비노가 지금 모인 게 정동영 그 전 의원이 가장 국민 생각입니까? 거기 예, 그 뭐 국민 모임입니까? 그 모임에 이번에 또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 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또 나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벌써 있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그 말씀이나 태도에 또 언론이 또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도 지난번 마찬가지다. 그 최고 비박. 중진에서 발끈하고 일어나서 나가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친노와 비박이 정책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친노와 비노가 예.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리 패거리 정치가 아직까지 계속은 되고 있지만 이 패거리 정치를 불식을 하고 이념과 정책으로 뭉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는 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께서 자기가 다 만들었던 사람이 저렇게 출마하는 거 염치라고 그러셨죠? 염치 예, 없다라고 뭐라고 했는데 염치 없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먼저 나가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깨질 땅인데 누가 먼저 나가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나갈 때 명분이 있어야죠. 예. 근데 명분을 찾기에 현재 현상 자체가 명분이 없는걸요. 알겠습니다.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당선이 되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쏘고 또 쏩니다. 이번에 핵탄두 장착이 용이한 노동미사일, 가장 위협적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이동 발사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조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숨긴 최강 전력이라는 사전 배치 전단, 이 전단이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쏘니까 이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뭐 쏘다가 이번에 노동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이동식 발사장치 차량이 정황이 포착됐다. 네. 심각합니까? 노동 미사일은 지금 그 북한이 1998년도에 파키스탄에 2발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그 노동 미사일 2발을 받고 고농축 우라늄 핵 탄두 만드는 설계도를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칸 박사가 CIA에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라는 게 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파괴력 있는 무기니까 노동미사일 하나 줬더니 우라늄 핵연료를 주더라. 이런 건가요? 핵연료가 아니고 핵탄두 설계도를 줬습니다. 아, 핵탄두 설계도를.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탄두를 만들기 시작했고 예. 왜 노동미사일인가 하면은 이 노동미사일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든 미사일인데요.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앵커 옆에 그 예, 있습니다. 개원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1300km. 직경이 즉 지름이죠. 미사일의 지름이 1.35m.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중에서 가장 지름이 굵습니다. 아, 직경 1.35m. 그러니까 가장 이만하게. 예, 그렇죠. 가장. 예, 제일 예. 굵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처럼 초보적인 핵탄두를 만드는 나라 입장에서는 예. 일단 미사일이 굵어야 소형화 경량화를 시키더라도 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파키스탄도 노동 미사일에 가장 먼저
핵미사일을 만들었고 예. 북한은 이미 노동미사일이 있으니 예. 소형화, 경량화하면 반드시 첫 번째 핵미사일은 노동미사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면 무조건 노동이다. 첫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은 노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노동 미사일 발사대 2대를 발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핵 능력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특히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에다가 선제 공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번 유엔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북한의 외무성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패배만을 기록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마감하게 될 전국적 멸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른 곳이 아닌 미국 땅에서 우리의 백두산 총대로 보기 좋게 쏘주기로 결심하였다. 그 내용이 있고 이어서 북한 외무성 리수용 외무상이 우리가 필요하면 미국을 선제 타격하겠다. 그렇죠. 타격할 능력 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미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아서 한 번 더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를테면 미국이 핵폭탄을 쏴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면 반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죠. 없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잠수함은 바다 밑에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복수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 즉 미국의 하원 외교 청문회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사실에 가까워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즉 리수용 외무상의 말도 우리는 미국 앞바다에서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참 놀랐는데 노동미사일을 팔고 핵 무기 설계도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그 정도로 노동미사일의 위력, 가치가 있는데 이 대포동도 있고요. 네. 실제 미국을 타격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북한이 장담한 그 무기는 저 대포동입니까? 대포동이죠. 예. 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대 사정거리가 1,300km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날아가도 일본 오키나와, 이상 넘어갈 수 예, 없죠. 예, 예. 그런데 대포동은 여기 지금 대포동 1호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대포동 2호, 대포동 3호 해가지고 은하 3호까지도 다 대포동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예, 은하 예. 3호가 한 10,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라 그러고 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포동이군요. 예, 예. 대포동으로 보입니다. 저 대포동을 개량한 대포동 3호 정도는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건가요? 은하 3호가 대포동 시리즈죠. 아, 우리가 알고 그렇군요. 있는. 그게 바로 한 10,000km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대포동 미사일이 이번에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에 대포동 미사일의 시리즈인 은하 3호 또는 KN-08이라고 하죠. 이런 예. 것들을 발사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 북한으로서는 그런 카드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 먼저 꺼내고 미국을 예. 한번 자극한 후에 또다시 더 강력한 카드인 무수단이나 대포동 이런 카드를 꺼낼 어떤 가능성이 있죠. 하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지금 보시죠. 여기까지가 스커드인데 지금 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노동 1300입니다. 네. 일본까지도 거의 포함하는 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데 저기 굉장히 멀거든요. 네. 대포동까지. 네. 저 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증명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3호가 2012년도에 4월 13일 날 한번 쏘아서 실패했죠. 예. 발사하자마자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날 2차 발사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즉, 2번 쏘아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기로 인정받으려면은 75% 정도는 성공이 돼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은하 3호, 즉 대포동 미사일은 아직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기화되진 않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까짓 거 실패하면 그만이지 라고 해서 쏠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위협에 맞서서 지금 저희가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드러나지 않은 사전 배치 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전단이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했다. 사전 배치 전단이 어떤 겁니까? 사전 배치 전단 실제로 보면 그냥 화물선입니다. 별거 아니게 생겼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사전 배치 전단이 미국의 힘이다. 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전 배치 전단이네요. 사전 배치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국이 지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대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과 대만과 미국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한국이 예.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미국이 갑자기 본토에서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배에 싣고 하면은 배에 싣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리겠죠. 그렇죠. 그 배가 또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데만 해도 또 한 보름 넘게 걸리겠죠. 예. 그러다 보면 전쟁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괌에다가 기지를 두고 오키나와까지, 괌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5척의 대형 화물선을 계속 항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났는데도 계속 돌아다니는 1년 거예요? 12달 항해만 하고 있습니다. 아, 항해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5척의 배 각각 하나마다 예. 한 개 기갑 예단을 완전 무장시킬 수 있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예. 로켓, 탄약 모든 것이 다 실려 있고 예.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징후가 보면 즉시 부산항이나 포항, 진해 이런 데로 바로 들어오죠. 저기 보니까 네. 사전 배치 전단 함정은 그냥 뭐 큰 화물선 같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배입니다. 그냥 화물선이고 실제로 운영도 예. 그냥 일반인들이 합니다. 화물선처럼 미 해군과 계약을 맺은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고 일반 있습니다. 상선처럼 예, 일반 예. 상선처럼 한 30명 정도가 이 큰 배를 운영을 하고 그냥 노간슬개 기계들 노간슬개 닦아주고 이런 예.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에서 부산까지 이틀 걸립니다. 예. 괌에서 부산까지 이 배로 4일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 징후가 만약에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되면 예. 이 배들이 바로 한반도로 들어오죠. 음. 그러면은 원래처럼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의 장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안 해도 되고 예. 미국에서부터 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시간이 절약이 되죠. 여기서 배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장비는 다 여기 있는데 군인들은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 김해공항으로 와서 바로 군인들이 그 물자를 예. 받아서 바로 몰고 그냥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전 배치 전단. 그러니까 항상 네. 우리 한국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저 배 안에는 5척이죠. 5척 안에는 어떤 무기? 그러니까 M1A2 전차가 있고요.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는데 이 장갑차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예,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장갑차가 아니고 전투 장갑차입니다. 전투 장갑차. 저 위에 예. 이제 포탑에 보면 25mm 이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기관포가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뭐 상자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상자가 북한이 분대마다 2정씩 가지고 있는 RPG-7. 예. 중동에서는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하죠. 예, IS들이 많이 쓰는 네. 그 RPG-7을 막아낼 수 있는 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 장갑차가 네. 대형 상선 안에 실린 채 한국 주변 수십 대가 있죠. 대만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오키나와에서부터 괌까지 계속 예. 항해만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M1 전차. 예. M1 전차. M1 예. 전차 수십 대. 이 M1 전차는 예.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전차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방어력도 그렇군요. 강할 뿐더러 무엇보다 공격력이 강한데 예. 열화 우라늄 탄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어요. 열화 우라늄탄 어떤 탄입니까? 우라늄 우라늄이 핵을 만드는 원료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또 뭐 최강의 핵 보유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이런 걸 좀 마음대로 써요. 예. 그래서 핵을 만드는 원료인 우라늄을 가지고 예. 전차 포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포탄을 맞으면 이 열화 우라늄탄이 장갑을 녹이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떠한 전차도 이 M1 전차의 열화 우라늄탄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뭐 북한의 전차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 M1 전차 만나면 다 추풍 낙엽처럼 파괴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한 개 기갑의 단위라고 하면은 전차 한 60대, 장갑차 한 7, 80대, 그리고 예. 자주포 한 3, 40대 정도로 구성된 부대인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우리 한국군 한 개 사단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배가 5척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군의 기계화 사단, 우리나라에 제일 강한 사단들 있죠. 20사단, 예. 영호부대 수기사, 뭐 26사단 이런 기계화 사단 5개를 한 3일 내에 한반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계속 항해를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예. 전단입니다. 대표님께 직접 한번 보셨죠? 저 보고 오셨죠? 아까 그 사진도 제가 찍은 거. 직접 찍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선으로 보이는 배 안에 네. 엄청난 우리나라 일개 사단 병력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활약이 있다. 네. 예. 특히 자주포, 팔라딘 자주포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우리 이제 K9 자주포하고 비슷한 성능의 자주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주한미군 2사단에도 이 팔라딘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위성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으면서 예. 북한의 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 파악하면서 거기를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팔라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 파악한 정보를 예.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서 그곳으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북한도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리졸브 한다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렵죠. 이런 전력들이 예. 아까 제가 찍은 그 사전 배치 전단 함선 사진이 예. 같은 해에 찍은 겁니다. 예. 2척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 이상의 기갑 예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사전 배치 전단이 한번 들어와서
이 장비를 풀어놓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다. 왜냐? 한미 동맹의 전력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군사적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 AAV7 상륙 장갑차도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1사단, 예. 2사단이 쓰는 KAAV7의 원형인데요. 예. 미 해병대가 쓰는 상륙 돌격 장갑차입니다. 수륙양용 장갑차죠. 예.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 해병 상륙 원정단이 있습니다. 예. 그 원정단들이 배네요. 수륙 양용. 예. 지금 저렇게 바로 배로 들어가죠.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저 상륙 장갑차가 사전 배치전단 함선에 실려 있는 걸 보고 그걸 직접 내리는 걸 봤는데요. 예. 그러면 해병대들도 직접 배를 타고 늦게 이렇게 오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전 배치전단이 바로 실어주고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대원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예, 내려서 바로 저 장갑차를 타고 기차 싣고 연천이나 파주나 동두천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그냥 전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이석기 전 의원 그렇습니다. 아로 네. 혁명 조직 아로에서 네. 경부철도를 타격하는 것을 모의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전 배치전단 전력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짜입니까? 왜냐하면 예. 진해항, 예. 부산항으로 대부분의 사전 배치전단 또는 미군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데 예. 거기서부터 진해에서도 철도가 있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경부선 철도가 있죠. 그것이 다 합류가 돼서 대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관에 대구 위에 있는 그 칠곡 외관에 또 미군의 물류 탱크 기지가 저장 있죠. 예, 기지가 예.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경부선 철도를 주로 이용해서 전선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를테면 아로 입장에서 예. 아로도 북한 입장에서 경부선 철도 중에 교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교량 하나 끊어버리면 철도 복구할 때까지 미군 정원 전력이 전선에 연천에 동두천에 파주에 의정부에 배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로가 당시에 경부선 철도가 어디 있느냐를 파악하자, 교량의 튼튼함을 파악하자 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북한 측에서의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모의였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부터 제주도 이 사이에 늘 오가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사전 배치전단이 경부철도를 통해서 부산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방어훈련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북한 지휘부, 평양 이런 쪽을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용 수송기를 도입했다. 어떤 소식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에 C-130이라고 하는 그 수송기가 예. 있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수송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강력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MC-130이라고 하는 C를 개량한 거네요. C 앞에다 M을 붙여서 MC-130이라고 하는 특수전 전용 수송기가 있는데 저기 나오는 게 특수전. 그렇습니다. 예. 네, 저 MC-130은 적어도 비행을 할 수 있는 항법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초저공 비행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급유 장치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멀리 가서 공중급유까지 받아가면서 계속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 산 정상에 북한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예. 그 레이더 기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레이더가 못 보겠죠. 예. 저공 비행하니까. 근데 저렇게 큰 수송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 보면 산이나 전신주 이런 데 부딪혀서 예. 추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정밀한 항법 레이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예. 것을 해치고 항법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예. 밑에서 북한의 어떤 병사가 보고 총을 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밑바닥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그런 비행기가 바로 MC-130인데 우리 공군에서 예. 우리 한국의 C-130 중에서 4대를 MC-130처럼 특수전, 저공 침투용 특수전 항공기로 개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MC-130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 적어도 침투를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특전사를 적어도 침투해서 북한에게 들키지 않고 예. 북한의 내륙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런 내용들이 우리가 북한 평양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저런 수송기를 그러니까 특수전용 수송기를 도입한다는 게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예. 발사하고 성조기를 찢어버리겠다고 하고 예. 그런 거 하고 이런 자극이 비슷하겠습니까? 우리는 예. 정말 고수는 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한국군은 이제 고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저런 전력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지 북한은 예. 원래 이빨을 드러낸 개는 물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예. 너무나 이빨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지금 저 MC-130 전체는 뭐 1억 달러가 넘는 비행기인데 1억 달러면 1,000억이 넘는. 뭐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한 예. 2천억 정도 되는 비행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C-130을 개량하기 때문에 예.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6,20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6,200만 달러.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별 균열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는 군사 분야에서는 균열은 없지만 예. 동북아에서 예.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주일 미군이 되느냐 주한 미군이 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년 전에 전자권을 전환을 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인데 미군이 4성 장군입니다. 예. 근데 주일 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한국에 4성 장군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은 주일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일 미군이 주한 미군을 통제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주한 미군이 주일 미군을 통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가치를 떠나서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 더 고위장성이 있는 것이 예.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전자권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외교적 위치까지도 사실은 고려되어서 전환이 된다 또는 뭐 미룬다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 4성 장군은 없어지고 한국 주한미군이 주일 미군 사령관인 3성 장군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예,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우리가 미군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억제력 또는 대북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무기는 뭡니까?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방공 레이더망 예. 하루 만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예.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루 만에 쓸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한 대에 2조 원, 3조 원 하는 걸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조 원. 그런 것들을 비행기 한 대가 2조 원. 뭐 3조 원. 15년 전 물가로 2조 원인데 지금은 예. 얼마 할지 뭐 계산이 안 되죠. 그런 비행기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레이더망을 하루 만에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동맹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의 생명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미워도 미우나 고우나 그 동맹은 있다고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한국, 미국, 일본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 드는 것도 같고요. 우리의 입지가 더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미 군사동맹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